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김영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심리검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검사가 무엇인지 검사의 개념과 유형을 같이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표준화 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이해하거나 진단 또는 학생들의 진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올바른 절차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윤리를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사라고 하면 한 사람의 행동 표본을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로 측정하는 또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때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죠. 그러한 어떤 행동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표준화되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지고 성격이나 지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적절한 교육이나 상담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라고 할 때에는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직접 수행평가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필 검사나 또는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 방법으로 크게 6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 검사나 온라인 검사와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풀게 해서 학생의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 말고 선생님들께서 몇 가지 평정 척도를 만들어서 성격이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 또는 다소 모호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해서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을 파악하는 투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동관찰법이라고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 행동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을 하는지 또는 딴짓을 하는지 또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사적 자료라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나 학생의 포트폴리오와 같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여러 방법들 중에서 오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표준화 검사인데요.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 중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보다 표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는지 또는 1분 동안 푸시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와 같이 조건을 구체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고 그때의 그 사람의 수행 또는 반응을 또 표준화된 방법으로 채점 또는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 검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준화 검사에서는 우리가 norm, 규준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측정치, 원 점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의 또래 또는 그 사람의 성별의 다른 전체 모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원 점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준화 검사를 제작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이 성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또는 나이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을 만들어서 학생을 거기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학생의 점수를 이해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점 시험에서 이 아이가 80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원점수만 가지고는 이 아이가 그 과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지능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해당 학년 또는 해당 그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로 그 사람의 원점수를 이해하게 해석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규준, 놈을 쓰게 되는데 이 놈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원점수를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점수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표준점수로는 G점수, T점수, IQ점수 등이 있는데요. 뭐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심리검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 이런 표준점수를 자주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표준점수들 중에서 Z점수, G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점수가 전체 분포에서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에서 플러스 3 표준 편차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G점수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이너스도 있고 소수점도 나오기 때문에 G점수는 심리검사에서 자주 쓰지는 않고요. 더 많이 쓰는 경우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표준 점수인 T점수인데요. T점수는 T점수 50점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에서 플러스 3 표준 편차 사이에 대부분이 위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T점수 20에서 80 사이에 분포하겠죠. 그래서 T점수가 30점 이하라든지 T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 집단에서 상당히 높거나 낮은 점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IQ 점수는 우리가 지능검사에서 많이 쓰는데 통상적으로 지능검사는 평균을 100으로 하고 표준 편차는 검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14 또는 15로 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기준으로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에서 플러스 3 표준 편차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100에서 15 곱하기 3 빼면 45 빼니까 55네요. 그래서 55에서 145 사이에 대부분 분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지능지수, 이 IQ 점수가 80 이하라든지 130 이상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높구나, 낮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준 점수는 우리가 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꾸꾸 사이트에 있는 검사에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저해 요인 진단 검사의 경우에도 원점수와 함께 T점수가 나오는데요. T점수가 50점보다 더 높으면 다른 아이들에 비교해서 더 우수한 점수를 받은 거고 또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고 50점보다 낮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데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표준 편차를 컷오프 스코어로 잡습니다. 따라서 T점수가 50점이 평균이기 때문에 30점보다 낮다든지 70점보다 높다든지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사 읽기 검사에도 보면 원점수, T점수, 그리고 백분위 점수가 나오죠. 원점수 112점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기 어렵지만 T점수가 47점이다 라고 하면 50점보다는 다소 낮은 점수구나, 평균보다는 낮은 점수구나,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날 정도로 낮지는 않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백분위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100분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내 밑으로 몇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100명 중에 내 밑으로 42명이 있는 거예요. 중간보다는 낮은 점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제 활용하시는 검사들 중에는 이 T점수, 100분위 점수를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들이 심리검사를 선택해서부터 활용하고 적용하기까지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리검사의 사용 절차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검사 선택, 실시,
채점, 해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검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첫째는 이 검사 대상에 부합하는 검사여야겠죠. 대부분의 검사들은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성인용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사가 없다고 해도 중학생용을 초등학생한테 갖다 쓸 때에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적절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검사를 만들 때 그 해당 학생들의 그 이해도 또는 그 해당 학생들한테 와닿는 그런 콘텐츠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죠. 우리가 똑같이 지능검사라고 해도 지능검사의 개발자들이 어떤 이론 또는 어느 학자의 그 개념에 근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에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랑 다중지능검사는 측정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심리검사에서 내가 성격을 재려고 하는데 그럼 아무 성격검사나 써야지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검사를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그러한 유사한 이론과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호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검사의 양호도라고 하면 신뢰도, 타당도를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검사여야 우리가 그 검사를 가지고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양호도라는 것은 보통 이 심리 검사들을 만든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또는 심리검사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꾸꾸 사이트나 또는 베이스캠프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근거를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보고서나 또는 선생님들이 숙지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은 검사를 선택할 때 여기까지만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결과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검사 결과 이 아이의 지능이 몇 점이에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을 이해하고 또 학생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를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진전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의 수준이 이러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을 했더니 아이의 적응도가 얼마만큼 달라졌다, 또는 이 아이를 1년 동안 방과 후에 지도를 했더니 이 아이의 어떤 교과 수준이나 또는 이해도가 이만큼 달라졌다라는 진전도를 재고자 할 때 그렇게 이 검사를 활용하기에 적절한지 등등을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적합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실시인데요. 검사 실시도 제가 앞서서 표준화 검사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조건 하에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매뉴얼이나 검사 요강을 숙지하셔서 주어진 시간 또는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채점입니다. 보통은 이 검사를 채점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그 검사를 자동으로 채점해서 결과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검사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이 검사 결과지는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보시면 온라인 검사 결과지는 사실 그 학생을 보고서 이제 써진 것이 아니라 사실 자동으로 써진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핀트가 맞지 않거나 또는 두 개의 검사를 했는데 두 검사의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전체 검사를 매니지하시는 선생님께서 온라인 검사 결과지더라도 그냥 출력한 것 자체를 학생한테 제공하기보다 별도의 해석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2개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셨다면 그 2개 이상의 검사 결과를 서로 종합하고 정리해서 좀 뭔가 종합적인, 그리고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도록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 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를 할 때 느낌이 어땠는지, 특별히 어렵거나 불편한 건 없었는지,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에 동의하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학생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라인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활용하거나 다른 데에 보고할 때는 언제나 내담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동의를 받고 이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윤리적인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검사를 이제 갖다 쓰실 때 사실 보고서까지 작성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이해하고 제공하거나 전달하고 끝나실 텐데,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검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쓴다고 한다면 검사를 왜 실시했는지, 그리고 검사의 여러 검사들의 결과가 대략 어떻고, 그것들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를 이 보고서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보고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검사를 실시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 혼자서만 이해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교육을 하시는 다른 선생님과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이 검사를 통해서 공유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르치시고 내년도로 넘기실 때에도 이 내용을 자료로 남기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합의된 일관적인 방법으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는 학생에 대한 인적 정보들, 그 다음에 실시한 여러 검사의 결과들, 그 다음에 이 검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학생의 생활사, 발달사, 그리고 행동 관찰에서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검사 결과 또는 검사 결과와 행동을 관찰한 것들 사이에 모순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모른 척 적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상충한다 라는 내용을 꼭 남기셔서 좀 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학생을 알아가면서 가설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학생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인상 및 행동 관찰, 그 다음에 검사 실시 목적, 그리고 배경정보, 검사 결과 및 해석,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종합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학생을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학생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학생을 낙인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정신건강검사나 또는 행동관찰 결과를 가지고 아이가 다소 부산스럽고 좀 산만한 학생인데 얘를 ADHD다 이렇게 명명하거나 또는 정신지체다 이렇게 어렸을 때 명명하면 사실은 좀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이가 보인 것이지 좀 더 변화와 발전의 여지가 있고 그렇게 진단명을 내리기에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인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검사를 쓸 때는 심리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이러한 어떤 잘못 쓰이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꼭 짚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윤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내담자,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이 되겠죠. 학생들이 환경이나 개별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목적에 적합한 검사를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매뉴얼을 보면서 활용 가능한 검사들도 있지만 이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필요한 자격 또는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그 검사를 제작한 기관에서의 워크숍을 받는다든지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실 꾸꾸나 베이스캠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그렇게 엄밀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해서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개인용 지능검사나 투사검사 같은 것은 오히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활용 과정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 그러한 매뉴얼에 있는 양호도, 그 다음에 목적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규준을 만들 때 그 규준에는 좀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이 아주 원활하다고 해도 부모님의 문화가 한국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익숙한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사실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능검사에서는 더 높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한국에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능검사에서는 실제 지능보다 저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서 검사를 선택하거나 또는 검사 결과를 이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검사를 채점하거나 해석할 때 우리가 적절한 이 채점과 해석의 절차를 따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 결과가 만약에 이 결과를 보고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이 학생에게 또는 학생의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판단이나 보고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심리검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에 검사를 바르게 채택해서 잘 써서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전문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